너무 가격이 높은 현기증 나는 가격의 리스크 때문에 언젠가 한번 조정을 받지 않겠나. 지금도 집값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죠. 하지만 이 대출 중단, 또 금리 인상 등으로 앞으로가 사실 더 걱정입니다. 이번 시간엔 많이 알고 계시죠? 유명한 이코노미스트이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경제 관련 내용을 쉽게 풀어주고 계시는 홍춘옥 박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당분간 집값 상승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까지 폭등한 이유를 좀 되짚어 본다면 어떨까요? 일단 뭐 초유의 저금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굉장히 금리가 낮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가상금리를 붙인 게 대출금리가 될 텐데 최근에 많이 대출금리가 올랐다 해도 그래도 은행들 잘 찾아다니면 고정금리 기준으로 해서 2% 후반, 3% 초반 정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너무나 금리가 낮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억 돈을 빌리면 3% 이자로 돈을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300만 원 아닙니까? 사실 그럼 월 20만 원, 20몇만 원 정도. 그러니까 웬만한 아파트 관리비 정도만 부담을 하게 되면 1억 정도 되는 돈에 이자를 갚을 수 있다는 건 이거 굉장히 큰 매력이죠.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가 2014년 있었던 그 유명한 9.1 대책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뭐 가장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로 손꼽힐 텐데 이 대책에서 사실상 신도시 개발을 전면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힌 대책이죠. 이 대책이 나온 다음부터 이제 공공택지 개발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주택 시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택지 공급인데 이 택지가 적어도 민간 택지는 모르지만 공공택지 개발이 줄어든 것. 이제 여기다 이제 세 번째가 2017년 파리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 이후 때부터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공급 확대보다는 좀 수요를 억제하는 LTV, DTI를 비롯한 이런 정책들을 펼쳤는데 이게 이제 좀 주택 시장 전체로 본다면 수급 불균형을 오히려 좀 촉발한 요인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마지막은 지난해 있었던 임대차 3법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과 경제 환경들이 복합적으로 그래서 2014년 이후 지금 뭐 거의 만 7년, 8년 넘어가는 시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다 못해 이제 최근에는 급등시키게 된 가장 주된 요인들이 이런 데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이제 버블 세븐이라고 불렸던 2008년보다 지금이 가장 소득 대비나 이자 부담을 다 감안해도 집이 제일 비싸다. 네, 또 얼마 전 이제 최근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은행들이 주담대를 포함한 대출 중단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현실화됐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뭐 대출 보릿고개가 온다 이런 이제 표현도 많이 쓰고 있는데 하반기 대출 받기가 좀 어려워진다면 좀 어떤 영향들이 좀 미칠 수 있을까요? 금리가 오를 겁니다. 이게 이제 현실인 거죠. 뭐 이런 규제가 들어간다고 해서 대출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본격적인 규제 대출들이 들어가게 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협상력이 올라갑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쫙 앉아서 그렇네요. 저는 언제 빌려주시나요? 줄을 서 있으면 은행들 입장에서 지금 시중에서 예를 들어 이건 가정입니다. 2.8%가 최저금리인데 고객님 2.8%는 지금 좀 자금 사정상 어렵고 3% 어떠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게 뭐 그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뭐 은행에 근무했던 기준으로 본다면 타이트해질 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은행들의 숫자가 줄어들 때 아무래도 돈을 빌리는 사람이 얘가 타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가상금리가 좀 올라가거나 또는 스프레드가 올라가거나 또는 뭐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 이건 분명 부동산 시장에 좀 그래도 브레이크 거는 역할은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 또 이런 또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제 시중은행에서는 대출, 뭐 신용대출도 그렇고 주담대 이제 금리까지 좀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동산 하락 또는 뭐 폭락 이런 거에 좀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 트리거는 힘들어 보이는데 장기 악재는 맞다. 장기 그러니까 악재. 당장 부동산을 이렇게 잡는 역할을 하는 거는 오히려 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금리 더 오른다. 지금 대출 받아야 된다라는 걸 부추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심리가 강할 때 벌어지는 일인데 지금 심리가
역사상 거의 한 세 손가락 안쪽으로 강하니까 1980년대 말 3조 호황 때 심리 그리고 2006년 버블 세븐 때 심리 다음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한 40여 년의 부동산 가격 지수 역사상 가장 강한 모멘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 금리 인상한다고 스탑 될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지만 이게 이제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DSR 총부채 상환 비율을 계속 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100 기준으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 연말 200이 됐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미 2분기에 170 넘은 것 같은데 이 속도로 가면 올해 연말에 200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소득의 50%를 이자랑 원리금 상환에 쏟아부어야 된다는 건데 여기다 이자까지 올라간다면 이건 부담이 더 커지겠죠. 결국 무너지는 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거나 손절을 하거나 또는 구입 자체를 포기하거나 셋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확실히 주택시장의 수요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줄어든다. 근데 0.25%나 0.5%로 무너진다라고 말하려니 이건 조금 그렇고 이미 우리나라 대출금리 자체는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서 거의 1% 가까이 오른 데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 이미 금리는 1% 올랐는데 그동안 1% 금리 상승 중에 집값 오른 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설명하기는 조금 약간 어려운 면도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금리 어쨌든 영향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크진 않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이렇게 집값에 대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포인트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공급이죠. 뭐 누가 봐도 그렇죠. 공급인 게 지금 제가 아까 잠깐 뭐 이렇게 차를 타고 강남 이쪽으로 이렇게 쓱 들어오는데 반포 쪽 정도 제외하고는 타워 크레인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포대교를 넘어왔다는 이야기죠, 제가. 그렇죠. 네, 반포대교 넘어오면서 이렇게 쭉 버스나 이런 높은 곳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어디에 집이 지어지는지를 유심히 보게 되는데 없어요. 서울에 일단 타워 크레인의 숲이 보이는 데는 뭐 거의 보이지 않는 이 뭘 뜻하나 재건축, 재개발, 정비 이런 게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 여건에서 앞으로 입주 물량이 늘어날 것인가? 수년 내에 늘어날 것인가? 적어도 2022년 내년까지는 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빨라도 23년 하반기에나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입주 물량의 집이 수요와 공급이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좀 잡히겠는가? 균형을 찾겠는가? 제가 봐서는 좀 그건 희망 같다. 안타깝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게 그 절대 가격이거든요. 이제 절대 가격 이야기를 좀 드리는 이유가 그냥 뭐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한 2천만 가구가 있습니다. 2천만 가구가 있으니까 집도 한 2천만 호가 되겠죠. 근데 서울에 몇만 호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20%니까 400만 호 정도가 있습니다. 400만 호 중에 아파트가 얼마 있냐? 150만 호 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아파트가 150만 호가 있는데 자가 보유율이 얼마일까? 50%가 안 되거든요. 50%가 안 되는구나. 계산의 편의상 그냥 뭐 50% 조금 못 미친다 그래서 70만 호라고 합시다.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해보는 순간 이제 서서히 그 가시권에 뭔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를 가지고 사내 만회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전체 200만 가구 중에 한 5%인 100만 호 정도 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대구에 수성구도 있고 또 부산에 해운대구도 있고 또는 세종시도 있고 그러니까 제 말은 10억 이상 아파트들이 즐비한 지역들이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 그 정도 지역들이 보이잖아요. 광주에도 또 일부 지역들 뭐 봉선동부터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지역들을 다 합치면 대략 한 100만 호 정도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서울의 이 비싼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을 지니신 분들이에요. 자, 근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지금 11억이다. 더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뉴스 본론은 11억입니다. 통계적으로. 근데 이제 11억일 때 100만 명이 지금 살 수 있고 또 100만 명 주변에 이번에 뭐 주식 투자로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강한 가정을 두는 거죠. 한 20만 명 더 있다. 20만 호 더 있다. 120만 호 정도가 서울 집을 살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그게 여기서 더 올라서 지금 이 속도대로 오르면 곧 15억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 내년쯤 15억 될 것 같은데
자, 120만 호 중에 몇만 호가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절대 가격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 한 60만 호, 80만 호 사이 정도로 줄겠죠. 구입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여력을 갖추신 분들이 그렇죠. 예. 가파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집값이라는 게 이 절대 가격의 레벨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저는 주택 시장이라는 게 공급만으로 주택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될 거냐라는 거는 이제 희망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결국 절대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이거는 뭐 아무리 영끌 아니라 먼끌을 해도 못 사겠다 싶어서 아예 포기하게 되는 가구들이 나오는 가운데 주택 시장이 결국 너무 가격이 높은 현기증 나는 가격의 리스크 때문에 언젠가 한번 조정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지. 지금 당장 수요와 공급 면에서 벌어지는 어떤 강력한 어떤 전환점, 금리가 아주 폭등한다든가 주택 공급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든가는 지금 거의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 절대 가격, 결국 시장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이 만들어내는 이 교차점이 가격인데 네네. 이게 가격이 높아지는 것만큼 사실 시장에 악재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주택 시장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게 언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린 수요도 굉장히 강하고 네네. 공급 물량도 저렇게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 거품,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나 이자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가격의 레벨 자체는 생각보다 더 유지될 수도 있어서 고점을 언제다 단언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고 시장의 고점을 만드는 건 결국 절대 가격 부담이라는 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야, 일단은 조정이 오려면 한번 현기증이 와야 되니까 지금 이게 그걸 좀, 향해 가는 것 네, 같습니다. 마음이 좀 답답해지네요. 너무 급등해서 이게 걱정인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어제 뉴스 보니까 동두천 집값이 올해 1, 7월 기준 최고 상승률인데 몇십 퍼센트, 50%다, 40%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서울에서 호구수가 주는 거 알죠?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서울 인구는. 근데 이 서울 인구가 주는 게 좋은 일이 아니라 이게 이제 경기도로 가서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아니면 저 월드컵 대교처럼 20년이 될지 모르는 그 먼 뒤에 지어질 광역교통망을 기대하고 살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은 저는 이해합니다만 이게 합리적 투자냐라고 보면 정말 100% 합리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뭔가의 고민 그리고 공포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그런 가격 레벨이라는 점에서 버블의 초입이다라는 말은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홍춘호 박사님 모시고 인사이트 많이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현명한 내 집 마련 또 현명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